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40대 주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 진단 이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었죠.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 암에 걸린 절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려 10살 차이랍니다.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싫어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계셔서 제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수님보다는 저 형이 너무 아깝잖아요.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시는 건가 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어린 딸 시집 보낸다는 게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저도 우리 딸이 참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돈 총각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알찬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서로 잘 맞고 아껴주니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형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형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형수님이 형 다리 붙잡을 꼬투리라도 잡았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입 못 다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장모님께 사과드려. 이런 말 하려고 여기까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요. 급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지만 형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거든요. 어쨌든 기분은 나쁘실 테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동생은 남편에게 끌려가듯이 나갔고 남편은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평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죠. 시동생이 남편의 결혼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은 능력이 없었던 시부모, 철없던 시동생을 대신해서 시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가져다 주었고 그걸로 다른 식구들이 먹고 살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않고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살았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시동생을 가만히 둔 건 아니었는데 무시도 해보고 연락도 안 받아봤지만 그럴수록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매달렸고 그걸 바라보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미야,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더라. 올해 단풍은 아주 꽃같이 예쁘게도 폈다면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에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다들 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니? 그래서 말인데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저번 주에 제가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거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여기저기 쓰실 게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이번 달에는 써야 될 곳이 좀 많아서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다면서 말하던데.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너희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니? 애들이 큰 것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든 것도 아닐 텐데 고작 참가비도 못 내주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 전에 아들이 할 때는 부족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부족하다니? 어머님, 결혼하고 드리는 용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 안 되면 도련님한테라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휴, 됐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쓸 궁리하는 노인네가 뭐 그렇지. 됐다. 얘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가는 여행도 못 가는데 뭐 내 처지에 무슨 여행이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 후에도 시부모는 여전히 남편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찾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부모의 억지를 모두 막을 순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에 대해서 꺼내시진 않으셨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동생과 저희의 경제력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저희는 10년이 지나고서도 이것저것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지만 시동생은 번듯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이번에 장훈이 집 구해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방 2칸짜리 아파트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또 집도 마련했으니 결혼할 여자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들 시간 좀 비워두고 와서 도와주렴. 언제 철들까 했는데 10년 꼬박 일하더니만 기어이 자기 집 마련하고 나가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에이, 엄마. 내가 좀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방 2개가 뭐야. 4-5개는 되는 큰 집 하나 장만했지 뭐. 아쉽긴 해도 그럭저럭 깔끔하고 좋은 집 구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하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막내 장하다 장해. 어릴 때는 네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에휴, 내가 10년 동안 쟤네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나마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엄마 소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부잣집 여식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니? 상훈이 너희들도 앞으로는 돈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집 장만 좀 하렴.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어째 10년 동안 집 하나를 마련을 못하니? 엄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불쌍하고 안쓰러우셨다면 용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적어도 장훈이 저 자식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내치지 마셨어야죠. 제가 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뼈 빠지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쉰 적이 없이 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와이프까지 시댁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거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너 생색내는 거니? 내가 널 20년 동안 애지중지 고이 키워줬으면 너도 키움값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막내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이제라도 챙겨주려고 한 거야. 왜? 동생이 집을 장만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형이 돼서는 쪼잔하게 식구들 앞에서 화나내고 이게 형으로 할 짓이니? 그동안 시동생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서 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시동생은 본인이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속상해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뒤늦게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온 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상훈이 아빠나 나나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처진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상훈이한테 좀 잘 얘기해봐. 나도 순간적으로 좀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장훈이가 오래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잖니.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노력한 건 맞잖아요. 저도 속상한데 남편은 더 속상하죠. 시동생 생활비까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저한테 남편 구슬려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돈은 주면 끝 아니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장훈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야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지만 장훈이는 혼자잖아. 벌써 40대인데 언제 결혼하고 자식 보겠어. 내가 장훈이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고 거기에 저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에 미안해했죠. 한동안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상황은 시부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전처럼 막무가내인 상황들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장으로 발령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릴 것만 같았는데 조용했던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연락이 와 알게 되었어요. 얘, 어쩌면 좋니? 장훈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었단다. 오늘 갑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어쩌니? 그 집을 진짜 날려야 되는 거니? 혹시 상훈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사기요?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 보러 간다고는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었나? 근데 돌아와서 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사기당했다고? 남편이 알았으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좀 물어봐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장훈이는 그냥 사기 당했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날릴 필요가 있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장훈이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텐데 너네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휴, 그 집이 아까워서 어쩌니? 회사도 그만뒀다던데 어떻게 하니? 무슨 상황인지는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아니, 그저께 남편한테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차 빌려달라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본가로 들어온 시동생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그동안 밖에서 노름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10년을 꼬박 일해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고 노름에 빠져 그동안 출근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였죠. 노름의 말로는 재산의 탕진이었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남은 시동생 빚을 갚아달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단 조건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한동안 시동생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녔고 남편에게도 돈을 꾸준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지 돈만 생기면 노름은 아니지만 뜬구름 잡겠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나섰죠. 형,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완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막내하는 것도 꼴사납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 나이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그 꼴사 나온 상황이 생기기나 했겠냐? 사업이고 뭐고 뭐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거 수습할 생각이나 해. 도련님,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는 내가 뭐라든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형한테 물어보는데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형이 형수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버는구먼.
동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혹시 형수, 형이 버는 돈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무 양심 없죠. 버는 돈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얘기는 그냥 가족끼리 할 테니까 형수는 빠져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시작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수는 형수야.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마라. 에이, 형. 내가 형수보다 8살은 더 많아. 형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쨌든 형도 생각해봐. 내가 잘 돼야 엄마 걱정도 덜고 그러면서 형 걱정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 형 버는 돈도 많잖아.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얼른 형 돈 갚을 수 있어. 시동생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탕 크게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뭐 하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없이 노름이든 투자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 자꾸만 사기를 당하곤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이 답답했지만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철없는 시동생은 40대까지 혼자였고 여자를 만나봐도 오래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없고 아나무인이니 만나줄 여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40대 후반이 되어 동서를 만나게 되었고 시모는 시동생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었고 시동생 회사에 가끔 오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끼리끼리가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리다는 형수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장훈 씨랑 8살이나 차이 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액면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역시 출산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나는 얼굴 보고 형께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나 했잖아요. 어머어머, 형님은 좀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다. 남들이 보면 저나 형님이나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좀 더 젊어 보이나? 아, 그렇지. 자기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 여기 내 와이프 될 사람. 서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한테는 이미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도 형수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나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잘 존대해 주시고. 에이,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나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형님, 친하게 지내요. 저보다 어리지만 이 집에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사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전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동서는 동네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댔고 시동생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내 바빠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나야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잠깐 일하고 수십만 원 받지만 형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뭐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비교하면 좀 허무할 데 없어요? 여보, 형수는 저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코딱지만큼 벌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능력 있는 우리 형 만나서 그런 거지. 생각해봐. 조카들 어릴 때는 잠깐 쉬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거기서 다 키워주고 돈은 그만큼 벌면서 누리는 건 몇 배는 더 되고 이러니까 대우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가?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동생보다도 어린데 고작 10만 원 벌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내 가게 와서 청소라도 할래요? 내가 샵 청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업체 부르고 있는데 형님 버는 것보단 훨씬 많이 쳐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버는 거 비교하면 한참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또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그냥 돈이 적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듣기로는 남편이 어릴 적에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돈돈 그런다고 해서 난 또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별로 안 버니까 돈이 별로 안 되니 그동안 돈돈 거랬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 부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무시하곤 했어요. 저 역시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 불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폐암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극초반이라 항암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남편도 휴직기를 내고 제 간병을 도와줬어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폐암에 걸린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초비상이던 날 갑작스럽게 동서의 도움 요청에 저는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부탁한다고 전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길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아, 형님. 이렇게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쓰려고 차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이 닫아버렸네. 형님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세차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세차요? 동서, 지금 세차해달라고 말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최악이고 밖에서 세차는 못 도와줘요. 저 항암하는 거 알죠? 호흡기 관리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겠네요. 에이, 형님.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러는데 별탈 없었어요. 형님 너무 자기 몸 아끼신다. 어차피 암도 완전 극초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형님, 놀고 먹느니 푼돈이나 버세요. 여기 10만 원이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알죠? 깨끗이 안쪽까지 잘 닦아줘요.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죠. 저와 동서는 깜짝 놀랐고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살기가 보일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꼴에 결혼한다고 축하해 줬더니만 역시나 개념 밥 말아먹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아픈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급하다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뭐? 세차를 해? 니들이 제정신이야?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형수도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가 저녁에 나가봐야 하는데 세차장이 문도 닫았다고 해서 형수랑 형 다 쉬고 있으니까 돈 날 구멍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지. 형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며. 자기 때문에 형 일도 못하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이딴 식으로 준다고? 니들 눈에는 이게 도움이라고 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래, 니들 그렇게 돈돈 하면서 우리 걱정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푼돈 1억 갚을래? 아니면 네 부인 바꿀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만 원에 세차해달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후하게 쳐준 건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형수,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극초반이면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오버하는 거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장 1억 내 통장으로 안 보내면 니들 그 잘난 사업장 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거 싫으면 당장 네 와이프 치워.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비로소 동생을 잡아줄 사람이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단박이 시동생과 마찬가지인 여자구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적으니 더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니 남편도 혹시나 몰라 저를 쫓아오게 된 거였죠. 더욱이 황당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아픈 손가락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에게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쫓아온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걸 끝으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줬던 돈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너는 나이 든 동생이 평생 혼자서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든 감정적으로 당장 내놔라 하지 말았어야지. 애가 오죽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말하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보고 세차하라고 하면서 시켜서 남편이 화나서 말한 거예요. 1억 빌려준 건 저도 몰랐고요. 남편이 많이 화나서 지금 말씀하셔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애미 너도 좀 그렇다. 애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말려야지. 솔직히 말하면 폐암 초기는 암도 아니라더라. 항암만 받으면 낫는 걸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천륜을 끊어서야 되겠니? 네가 아니고서야 우리 집에 분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애민이가 아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니? 그러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암이 뭐니?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 애가 에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사신 거예요? 와이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실 건데요. 폐암 초기면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 아프셔도 저 그 앞에서 죽을 병 아니니 괜찮다고 해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 집에 희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주변 보면 와이프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도대체 엄마는 절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 어디 한번 끼고 살아보세요.
앞으로 당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이 집에도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 와중에도 모든 분란이 제 탓이라는 시모에게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연을 끊겠다 선언했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동서가게에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미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 갖은 채무로 압류 위기에 있었던 샵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빌고 빌어 빌려줬던 돈이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시동생 부부가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성한 차용증으로 남편은 동서에게 압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서는 샵이 망해 접어야 했고 이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네요. 지금도 시모모형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데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역시 남편이 주는 용돈이 끊기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 생활할 돈만 벌어두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고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남편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고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끈질겼던 남편의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정리했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네요. 지금껏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덕분인지 이사를 온 곳에서도 남편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끊었어야 하는 걸 너무 늦었다며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남편이 기특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벌써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글을 쓰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시부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고통을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혼자서 병원을 가셨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은 초상난 분위기였고 오열하는 시모 옆에 시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시댁에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듣게 된 시부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벌써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사는 주변 정리를 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저는 그때 췌장암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미 병명을 알았을 때는 진행 상태가 많이 늦어버려 완치가 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시부가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격하게 해서 살이 빠지는 것 같다며 불편함을 느끼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부가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온 거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네에는 시부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희망적인 말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병원에서 완치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이 되려 시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터라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어요. 췌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지는 않고 한두 잔만 먹긴 했지만 버릇처럼 생활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시간 될 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부를 설득했지만 이미 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 살아보겠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 떠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게 시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항상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잘해주셔서 시댁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았었고 평범하게 지내왔었던 삶이었는데 시부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던 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신없던 와중에 일손이 모자라 저도 양팔 걷고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고 있던 도중 그런 저를 지켜보던 시모가 저에게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시길래 휴게실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조문객들 몰려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면 네가 일단 자리를 안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지. 너까지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조문 오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세워두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겠니?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선택한 일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온 일행분들을 따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홀이 넓은 데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초호화 장례식으로 치르겠다면서요. 대부분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실 생각이시던데 비용만 비싸지 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들 말 들었으면 조문객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장례라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한 번뿐인 장례식 초화로 해주려던 것 뿐이었어. 음식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조문객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례 음식은 안 먹고 갈 줄 알았다고. 어머님은 저보다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요. 몰리게 될 거 뻔히 아셨으면서 돈만 비싸지 홀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는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도 돈인데 네가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더 써? 주방 보는 사람 2명에 홀 담당 2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내일이면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놀 게 뻔한데 뭐하러 돈을 쓰니? 지금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후달려 죽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남자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니? 쓸데없는데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시부가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시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시모와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다시 장례식장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이 있기 전에 하필 식중독에 걸려 탈수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다음날 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터라 시모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누가 봐도 저는 장례식 상조 도움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저희 엄마가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셔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부터 주고받는 게 아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뺏은 뒤 뭐 하시는 거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제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다시 빼서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던지듯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지간이면 장례식장에 올 때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옷이 없어요? 추레하게 그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님 장례식에 패션쇼 하러 오셨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입고 계신 옷차림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어머님이 하고 계신 스타일은 남들한테 축하받으려고 치장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한테 앞치마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상주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돈지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돈이 뛰어오셨니? KTX 타고 편하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라고. 그리고 사돈은 부산에서 식당 일도 했기 때문에
서빙 일도 잘하니까 도움 좀 받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저는 그날 시모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욱하려 했는데 엄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시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도 아빠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겠다면서 조문객들을 챙기셨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일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일손을 도와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엄마 덕분에 정신없던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가해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던 시모가 꽤 많은 양을 마셨는지 갑자기 소주잔을 저희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당황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달려가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모를 휴게실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두 형제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치마를 풀려고? 할 일이 산더미니까 쉴 생각 하지 말고 상이나 치워.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라고. 어머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잖아요. 말만 초와 장례지 일반 장례랑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상황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다. 나도 너희 아빠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례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 뿐이야. 옵션만 초호하지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옆에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김서방, 그만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가게. 사돈이 지금 제정신이겠나? 배우자가 떠난 아픔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도 똑같이 아빠 먼저 보냈었는데도 저렇게 하진 않았죠. 어머님이 저러는 건 그냥 화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하세요. 너까지 깨감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너희 시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지.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그간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생각이다.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버릇이 없어요?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맞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딸을 욕하는 건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안 참으면 뭐 어쩌게요? 한 대 치시게? 장례식장에 들어간 돈도 상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네. 땡값이라도 받아서 본전치기하게 쳐볼 테면 쳐봐요.
아이,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장례 끝나면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요? 지금 세령 엄마도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다고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는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요. 이건 나. 내가 쉬고 싶으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밀지 말라고. 야, 이 여편네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상 치우라는 말 안 들려? 일당 주면 되잖아. 시모가 뱉은 마지막 말에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들 놀란 상태였는데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한 남자가 시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어 보이는 남자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는데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그만하라는 한마디 꺼내자 시모가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남편이 시모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시모를 끌고 휴게실로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던 남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는지 몸을 돌려 세우면서 시모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을 분리시켰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랐고 아주버님까지 시모의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아주버님의 얼굴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형님이 언제 왔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건데요? 아버님 떠나셨다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군데 어머님 자식인 이 사람한테까지 손을 올리는 거냐고요? 저기요, 그쪽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설마 어머님이랑 바람 피운 관계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도 앞치마 두르고 일이나 도와라. 네가 작은 며느리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 알고 있냐? 갑자기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웃기지 않아? 한창 바쁠 때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솔직히 조문객들이 많이 올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한가해질 때쯤 오려고 미리 계획했던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도 동서가 고생하고 있을 게 눈에 훤해서 좀 더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힘들게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 가족들한테 상처 다 주면 어머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속이 후련하세요?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다. 장례식 끝나면 어차피 얼굴 볼 생각 조금도 없었어.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참았던 게 왜 그랬는지 알아? 끝까지 숨기고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오거든.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봐주는 거야.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에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됐는데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가족들 모두 놀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장례식장 안으로 시댁 일가 친척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일가 친척 전원이 고함을 치자 시모의 얼굴빛은 갑자기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당황한 얼굴로 시댁 친척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앞으로 가까이 걸어간 시 큰아버지께서
시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자 시모가 시 큰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내 동생 재산 내놓으라고.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 장례 끝나면 내 동생 재산 가지고 저놈이랑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이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이가 남긴 재산을 되내겠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이름으로 옮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지금까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버님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셨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르고 있을 줄 알아?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몸만 나가면 되지. 내 동생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건데 뭘 더 해야 되는 건데요. 눈 감아준 걸 아니까 저도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애들 입장은 생각해봤어? 저놈,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 우리 가족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의 자식이라고. 바람 피웠던 놈이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었던 거잖아. 그때 당시 엄마가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내 동생은 계속 참고 살아왔었고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우게 해줬으면 이제 조용히 떠나면 되지 재산까지 가져가려 해? 너는 내 동생 재산 가져갈 수 없어. 그 사람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애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길래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했던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얘도 제 배 아파 낳은 또 다른 자식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넘어온 재산 제 아들한테 다 퍼줄 거예요. 그이가 이미 저를 용서했는데 아주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시모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시모의 또 다른 혼의 자식이었다는 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시부 몰래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건 시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뱃속의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모는 태어난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양육자가 필요했고 시모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며 그동안 자식들 몰래 살아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췌장암이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살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병으로 남아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큰 아버님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시부가 남긴 증거물 몇 개를 장례식장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미 시부는 시모 몰래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많은 걸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보통은 시모가 혼의 자식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시부와 친자 관계가 등재되어 있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해 시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시부는 숨을 거뒀어도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두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혼외자에게는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유서를 영상으로 확실한 증거물을 남겨두었고 시부의 재산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부 기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걸 시 큰 아버님께서 관여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는 그동안 자식들 키운 거에 대해서는 고생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시모에게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남긴 유언의 영상을 보더니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시 큰 아버님은 시부의 장례가 끝난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의 유언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되어 시부의 재산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모가 그동안 시부와 살면서 법적 관계를 유지해온 부분과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합의하고 부부관계를 이어온 거에 대해선 법률상 부부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분은 시모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 걸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 큰 아버님은 시모에게 땡전 한 푼 쥐어줄 수 없다면서 현재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선 모두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모는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겐 그동안 많은 사랑을 줬으니 이제는 혼외 자식에게 남은 인생을 쏟아낼 거라면서 시모는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시모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와 혼외 자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시부처럼 암에 걸리느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몸 아프게 되면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시 큰 아버님이 시모의 혼외 자식을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데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커서 그런지 시모가 주는 돈으로 거의 매일 노름빵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모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남은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머리 굽히고 들어오려 하겠죠. 그 전에 저희는 시모가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요즘 시대가 저출산이라고 많이 걱정하는 뉴스더라고요. 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서 몇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사랑하는 이란성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난임병원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출산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후의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도 시어머님도 모두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3대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식이 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지는데 어쩜 쉽게 넌 애도 못 가지냐?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내 후배놈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이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할 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내 핏줄도 못 보고 진짜 속상하다. 내가 뭐랬니? 제 집 봐라. 복도 치질이도 없어가지고 제가 복이 있겠니? 이제라도 엄마가 왜 말렸는지 알겠지? 정말 너무들 하네요.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아픈 게 바로 난데 어떻게 그렇게 후벼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그렇게 두 분이서 저한테 뭐라고만 하니까 지치네요. 당신도 제발 그만 좀 해. 네가 자식이 없어서 이 기분을 알겠니? 최고의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볼 것도 없고 꼴랑 니네 엄마랑 너 둘뿐인 단출한 그 식구들 보고 내가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니? 내 아들이 네 엄마 나중에 병들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애도 못 낳아. 너 이렇게 애 못 낳는 줄 알았으면 결혼 정말 뜯어 말렸을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엄마 혼자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절대 진섭 씨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10번만 해도 되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남편도 계속되는 시험관 시술 실패로 지쳤는지 저에게 날이 서게 반응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께 미움받는 처지인데다 남편까지 저렇게 돌변하니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듯 이렇게 힘들 것만 같았던 인생에서도 한 줄기 빛이 쏟아졌고 그것은 바로 시험관 시술의 성공이었어요. 드디어 임신이래. 여보, 이제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길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이란성 쌍둥이 되잖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다니. 이 소식을 엄마가 알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매번 잔소리만 했는데 그것도 애를 둘씩이나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벌써부터 말할 생각에 너무 좋다. 나한텐 고생했다고 안 해줘? 물론 자기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8번 만에 임신한 건데 그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그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솔직히 네 문제만 아니었으면 바로 임신됐을 거잖아. 그러니 그런 고생은 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만 생각하자. 알겠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당연히 내가 고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임신이 되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자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처음으로 웃어 보였어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긴 하구나. 인간 구실도 못하고 이 집구석에 눌러 앉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하여튼 엄마 약속한 거 알지? 이제 엄마가 내 약속 지킬 일만 남은 거야. 어머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간 구실이라니. 그래도 좋게 생각할게요. 뱃속에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저한테 웃어주시니까 그래도 좋긴 좋네요.
말씀은 그렇게 험악하게 하셔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은 무슨 약속 말하는 거야? 나 몰래 무슨 어머님이랑 약속했어? 무슨 약속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궁금하다. 아, 넌 몰라도 돼.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 잘 품고 잘 낳기만 하면 되겠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야. 몸 조심. 애만 낳아봐 아주. 내가 물고 빨고 예뻐해 줄 거야. 우리 손주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랑 약속한 건 좀 차차 얘기하자. 너네 애가 어쩜 그리 급해? 이렇게 좋은 날 무조건 즐겨야지. 안 그러니? 정말 행복한 임신 기간이었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이들은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외동아들의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꼭 손자여야만 한다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어요. 너 임신한 거 정말 잘 된 건데 애들 중에 한 명은 꼭 아들이 있겠지? 둘이니까 아들 한 명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에이, 모르죠. 전 이왕이면 동성이면 좋겠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요. 어머님이 아들을 바라니까 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 딸이어도 예쁘게 키울 거예요. 엄마한테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대요. 대퇴해라. 말이 씨가 될라. 어디 딸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니네 엄마처럼 너 하나 낳고 독거노인처럼 있으라고?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해. 알겠니? 만약 이번 시험관 실패했으면 내가 네 남편이랑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어. 그거 꼭 명심해. 네가 이 집에 붙어있는 건 자식 때문이니까. 너무하세요, 정말. 예전처럼 막말은 안 하시길래 요새 들어 이제 가족이 됐나 했는데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날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들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너무한다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실망스럽지 않게 일란성 쌍둥이지만 아들들이었어요. 전 딸이어도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들이니 저 역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과 남편은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 부르스를 쳐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들을 가졌다고 하니 엄마 또한 정말 잘 됐다며 좋아해 주셨답니다. 인간고실 하랬더니 다행이네.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손주들 꼭 잘 품어서 낳거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아들들이라니 너무 좋다 진짜. 내심 딸이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아들들이라니 진짜 이제 내 소원 다 이뤘다. 그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낳았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초보 엄마가 갑자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늘 엄마에게 신세를 지며 아이들을 돌봤던 하루하루였고 시댁에서는 아이들만 예뻐해줬지 따로 육아를 도와주시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육아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늘 육아는 제 몫이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렇게 혼자 애 2명을 케어해야 했습니다.
막상 낳으면 물고 빨 거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막상 낳으니 정말 딱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고마워. 매일같이 와서 같이 애들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좀 수월하네. 당연히 봐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애들을 봐? 임서방, 좀 쉬는 날이면 애들 좀 같이 돌봐주겠나? 아무리 밖에 나가 일한다지만 그래도 쉬는 날엔 애들 분유라도 먹여줄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잠도 못 자는데 좀 자게 하고 말이야. 어서. 아, 장모님, 제가 밖에 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세요? 육아는 엄마 몫이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가 일까지 하는 사람 보고 집에서 육아를 하래. 솔직히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바꾸자. 나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이 집에서 애들 봐, 그럼. 나도 그걸 바라니까. 아유, 내가 실언을 했어, 그만. 그만들 싸워라. 됐어, 임서방. 그럼 들어가서 쉬어. 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미안하네. 넌 엄마가 사골 좀 고아왔으니까 이거랑 밥 말아서 꼭 챙겨 먹어. 알겠지? 그리고 잠 좀 자라. 난 밤에 잠이라도 자지. 아니야. 엄마나 좀 쉬어. 이렇게 낮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진짜 큰 힘이 돼. 애들은 너무 이쁜데 힘들긴 하네. 남편의 막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싸우진 않았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애들을 보는데 예쁜 만큼 힘들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우는 애들 달래느라 정말 진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내 곁에 있으니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시댁 행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었고,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아이들 둘이나 케어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시댁에 가면 어머니고 남편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온전히 애들을 저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얘기만 하면서 그 행사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야, 얘 분유 먹을 시간 됐나 보다. 얼른 가서 먹여. 얼라? 얘 똥 쌌나 보네. 기저귀부터 갈고 분유 먹여야겠다. 아, 자기가 기저귀 갈던 분유 먹이던 한 가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애가 둘인데 내 몸은 하나잖아. 어떻게 이런 날까지 나보고 독박을 하라고 하냐? 막말로 얘네가 내 자식이기만 하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당신 자식들이잖아. 당신이 좀 해. 내가 어떻게 해.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리고 해봤어야지 하지. 떽떽거리지 말아라. 시댁까지 와서 꼭 그러냐? 얘,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무슨 이런 걸 네가 좀 해. 옛날엔 8명도 키웠어. 엄마 혼자서.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는 건지.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눈으로만 그렇게 예뻐하실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원하던 손주들이면 기저귀는 고사하고 분유 한 번을 안 먹여주시는 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그것도 한 명이면 말을 안 해요. 2명인데 어쩜 한 번을 안 도와주는지.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건 알았는데 진짜 뭘 인정하세요, 정말. 어머어머, 얘 본색 나오네. 아들 둘이나 낳았다고 기고만장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너 혼 좀 나볼래? 결국 전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와 엉엉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을 좀 갖다 주시러 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 하시며 말씀하셨죠. 또 시댁 가서 한 소리 들은 거야? 아니 왜 그런다니 도대체? 아휴, 애 둘이나 낳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시어머닌 그렇다 치는데 진짜 남편은 완전 남의 편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겠지만 오늘은 나도 어디 풀러 놓을 데가 없어서 진짜 속상하네.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토록 바라던 애들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만 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도 죄책감 들고 정말 힘들다. 어떡해.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주셨고 제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차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됐다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전에 투자해놨던 주식이 큰 돈을 벌었다며 기꺼이 해주셨어요. 대박 났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도와줄 건데 애가 둘이니 너도 쉴 틈이 있어야지. 이모님 비용은 엄마가 내줄 테니까 넌 좀 한숨 좀 돌려. 매일 네가 육아에만 갇혀 있으니 힘들어서 더 우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원래도 아주머니 꼭 쓰게 하고 싶었어. 너 숨 좀 돌릴 틈이 있어야지. 임서방이 육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한테 다 못 갚을 거야 정말. 이렇게 고생도 같이 해주는데. 엄마가 이모님을 구해주자 정말 훨씬 나았습니다. 일단 잠을 좀 잘 수 있으니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었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저희 엄마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급 상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날엔 늘 쌍둥이들을 같이 돌보는 신용도 했고요. 임서방이 웬일이야? 나 참. 이렇게 애들 보는 거 처음 보네.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보니까 말이야. 아, 당연히 헤어져. 제 자식들인데.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아유, 어머님이 좀 쉬세요. 저랑 지혜가 볼게요. 오늘은 도우미 이모님도 쉬는 날이라 제가 더 많이 해야 지혜가 안 힘들죠. 안 그런가요? 제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다 기쁘네. 고마워, 임서방. 밖에서 힘들 텐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말이야. 남편 속셈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고맙더라고요. 뻔히 저희 엄마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기한테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저렇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얄미웠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닌데 저렇게 유세를 떨어대니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는데 다 절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을 돌봤다고. 참 간사해. 앞으로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애들 돌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당신은 말을 해도. 근데 장모님, 어느 정도 수익 내신 거야? 나도 몰라. 그걸 알 이유도 없고.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난 관심 없으니까 자기도 혹시 딴만 있음 접어. 우리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엄마 수익금에 딴맘을 먹을까 못을 박아두었고
그러게 좀 평온한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새부터 육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겠다, 친정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 다녀오던 중 친정엄마께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이 가고 만 거예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 엄마 어떡해?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뜩이나 관절도 약한 양반인데 어쩜 좋아. 병원에선 뭐래요? 괜찮아. 깁스하면 된대. 뭐 애들 놀아주다 이런 건데 내가 부주의 한 거지. 애들 잘못이겠어?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도우미 이모님마저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 혼자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걱정을 참 많이도 하니 남편은 웬일로 친정엄마 앞에서 제 걱정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올게요. 이 사람 힘든데 혼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장모님은 몸조리 푹 하셔요. 그래야 금간뼈도 붙죠. 이 사람 걱정되셔서 그러시죠? 제가 걱정 안 되게 딱 세팅해 두겠습니다. 어머, 그래 줄 수 있나? 나야 사돈이 오셔서 고생해 주시면 좀 마음이 낫지. 애 혼자 힘들게 보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장모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몸 관리에 힘쓰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님의 사이 아닙니까? 친정엄마는 좋아하셨지만 전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요구로 시어머니가 애들을 도와주러 오시게 됐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셨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으셨어요. 늘 그렇듯이 잔소리와 함께 눈으로만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예, 애 넘어지겠다. 애 좀 일으켜 세워라. 어머, 얘는 쪽쪽이 불리면 안 돼. 애 부정교합 생기잖니.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알죠. 돌 전에만 끊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 애기 한 명만 안아주시겠어요? 아유, 남보다나. 손목 약한 거 모르니? 너랑 나랑 손목 굵기부터 다르잖아.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얼른 안아줘.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는 보다 못해 불편한 몸으로 청소라도 해주신다며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막말을 했어요. 자기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더라고요. 아니, 다치셨단 얘긴 들었는데 뭐 어쩌다 다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봐서 그런가? 영 조심성이 없네. 뭐라고요? 사돈,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못 낳는 얘긴 왜 나옵니까? 전 제 딸 하나 낳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돈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할까? 막 간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딸만 키워봐서 그런가? 애들이랑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친 거지. 조심성 없게. 무슨 망발이야.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해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감히 장모님한테 막말을 해? 쌍둥이 손자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간 엄마에게 아들 가진 유세 떨던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며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본인 엄마한테 애틋했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빼먹을 콩고물이 있을 것 같자 태세 전환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돌진을 한 거예요. 돈 앞에선 지엄마도 보이지 않는 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밀침에 결국 나가 떨어졌고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주 코미디 한 편이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네가 인간이니? 그것도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앞에서. 볼품없긴 엄마보단 나아. 분명 나랑 약속했지? 아들들 낳으면 선산 물려주겠다고. 그걸 진작 팔아먹고 나를 속여먹어? 그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선산 없다고 지금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니? 날 속였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데. 그 선산으로 날 조종하고 지금껏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도 선산 있는 척하면서 날 속여? 내가 한 달 전에 부동산 가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시세 좀 보려고 갔더니 참나. 그 돈 다 뭐 했어? 어? 뭐 했길래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냐고? 여기서 한번 말해봐. 내가 엄마 2번 다시 안 보려다 참은 거야. 혈압 올라. 애를 키워도 잘못 키웠네. 돈 없는 사람은 부모 아니냐? 어쩜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니? 너라네, 참나.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속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하나 있는 선산을 물려준다는 거였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그 선산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선산을 핑계로 매일같이 본인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돈에 환장한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뜻이라면 뭐든 다 했었고 그 선산을 위해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느냐며 따지고 따졌던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가 이뤄낸 걸 알았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돈 없는 부모 취급 안 한다니? 나도 네 비밀 말해야겠다. 너 밖에서 애 낳은 거 애미도 아니야? 그렇게 아들이 환장해가지고 너 애미 애 못 낳을 때 애 하나 만들었잖아. 아들이었으면 당장 애미랑 이혼한다고 했다가 딸이니까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지? 애미도 아니? 참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뭐? 아니.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한 비밀이잖아.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장모님. 뭐라고요? 밖에 사생아가 있다고요? 돈에 눈이 먼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선산 물려준다고 하니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 진짜 충격이다. 진작 인성 구린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그것도 내가 한참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아들이었으면 나랑 이혼을 해? 진짜 대단하다. 너희 집 아들사랑. 이걸 안 이상 나랑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하겠지? 나 너랑 못 살아. 그 여자 찾아가서 살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엄마 지금 아들 인생 종치게 하려고 환장했어?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난 나락이라고.
왜? 너네 장모가 돈 좀 생겼다고 하니 이제 장모를 잡아야겠던?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미도 못 알아보는 놈.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 비밀 엄마가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한 거잖아. 어떻게 그래? 너도 나 들이받았잖아.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너 같은 아들 이제 나도 필요 없어. 나쁜 놈. 절연하자. 그래. 제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의 돈이 떠올랐는지 가소롭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진짜 실수였어. 내가 엄마한테 그냥 저렇게 한 소리지. 어떻게 너랑 이혼을 할 생각을 했겠니? 네가 내 조강지초인데. 그 입 못 다물어? 자네, 진짜 인간 이하인 건 알았지만 내 딸한테 그저 잘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더니 아주 우리를 물로 봤구먼. 아휴, 기가 막혀라. 애들 아빠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꾹꾹 참았고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잘할 건덕지도 없지. 너 같은 건 혼나야 돼. 매가 답이지. 감히 내 딸 마음에 못 받고 몇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진짜 설명 좀 드릴게요.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의 엄마 핑계. 네가 우리 딸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주리를 틀어도 모자라. 그래도 애들 아빠고 지 남편이니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속 그렇게 시커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엄마는 남편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빌자 뺨을 날리며 저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싸서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내주었습니다. 저 역시 저 남자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땐 실수였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살붙여서 얘기한 거야. 아들이었으면 내가 너랑 이혼했다니. 참 웃기지도 않지. 엄마가 화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말하신 거지. 나 못 믿어? 네가 여태까지 널 믿게 행동은 했니? 한 번도 아빠 노릇 한 적 없잖아. 너랑 이혼해도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어차피 맨날 엄마랑 나랑 하는 육아였고 있으나 마나한 아빠 없는 게 나아.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잘 됐지.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매달렸을까? 넌 좀 더 당해야 돼. 오히려 잘 됐지. 너란 놈이랑 어떻게 백발될 때까지 살까 했었거든. 우리 둥이들을 생각해서 봐주라.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게. 그래도 애들한텐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어떡해. 괜찮아. 개차반 아빠보다 나아. 그리고 네가 애들 봐준 적이나 있니? 누가 들으면 육아깨나 한 아빠인 줄 알겠어. 아이씨, 그럼 재산 분할해. 그래도 너랑 부부였으니까 니네 엄마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이대로 못 끝내. 빌어도 되지 않자 남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재산 분할을 해달래나 뭐래나. 저희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만 주면 떨어져 나가겠다는 심보였죠.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분명 유책 배우자가 남편임에도 소송이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아이들은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크니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함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 남편이 혼외자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으려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했고 큰 충격에 빠졌죠. 역으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혼인빙자죄로 소송을 걸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이 딱 이었죠. 그냥 딸만 낳고 그래도 딸 아빠니 참고 살려고 했던 여자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길고 긴 법정 다툼에서 결국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더라고요. 아, 내 인생 종쳤어, 진짜. 어떻게 이중으로 양육비를 주란 말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또 어쩌고. 아주 날 팔아라. 네가 뿌린 씨 네가 걷어야지.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거야. 네 월급으로 양쪽 양육비 줄 수 있겠니? 그러게 좀 자중하고 살지 그랬어. 네 욕심에 네 발등을 찍은 거지. 너네 엄마도 보기 싫지만 참 너도 네 엄마가 돈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팽하는 꼴 진짜 우습더라. 아마 우리랑 살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팽할 놈이야 넌. 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삼겨 먹은 걸. 아, 이 돈을 다 어쩌란 말이야. 엄만 선산도 없는데. 아, 내가 뭐에 눈이 멀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고맙다. 이 덕에 우리 애들을 만나게 됐으니. 양육비 밀리지 마. 바로 소송 걸 거야. 알지? 나 한다면 하는 거. 뼈 빠지도록 일해. 몸이 부서지도록. 알겠니? 독하다, 진짜. 이렇게 빌어도 봐주지도 않냐, 너는?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진짜 너무해. 남편은 돈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었어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라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셔서 수월하답니다. 요샌 애들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니 전보다 숨 쉴 틈도 있고 좋아요. 아직까진 엄마 옆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샌 애들이 어린이집을 간 사이에 네일 아트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얼른 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창업을 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서 그런지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프지 않나요? 왜 그런 집안인 걸 알면서 악착같이 시험관을 해 애를 가졌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혼 후 사실 살아갈 의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서 살맛이 난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기에 숨 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평생을 다 바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키울 것을 다짐했어요.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지에 다짐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